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5일 월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민족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 민족주의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국가의 개념, 그리고 국가 통합을 위한 장치로서의 이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일반 국민들의 내면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수요일날 강의에서는 각국의 이제 독립운동, 비엔나 체제 이후의 독립운동, 자유주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민족주의와 국민국가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통합과 국민경제의 형성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스게임을 한번 좀 가지고 오려고 했었어요. 이 근대 국가는 좀 획일적인 느낌이 들고요. 또 국가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매스게임이 그리고 체육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비디오를 넣어봤어요. 이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영국 기원론이 있고요. 또 프랑스 기원론이 있고 아메리카 식민지의 크리올로 기원론이 있습니다. 이 영국 기원론은 사실상 이 종교개혁, 헨리 8세에 의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언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때문에 영국 기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프랑스 기원론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국내 관세 철폐, 도량령 통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민족주의, 즉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로 보기 때문에 이 프랑스 기원론이 나오는 거고, 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크리올로 기원론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상 아메리카 식민지의 크리올로들이 우리는 이 스페인 모국인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아메리카인이야라는 의식이 형성되면서 사실상 민족주의가 나타났다고 보는 크게 세 가지 기원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모두 근대에 형성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국가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 세 가지 기원론을 통해서도 그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9세기 말 이후에 시민권 확대는과 같은 국민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민족주의가 확산된 것이죠. 이 민족주의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원초론과 근대론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하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원초론이라는 것은 이제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우리 민족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였고 뭐 앞으로도 하나일 거고 뭐 그런 식의 이 원초론이 있고요. 근대론이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 기원론, 프랑스 기원론, 아메리카 식민지의 크리오요 기원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대에 새롭게 나타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민족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식민지 경험을 간직한 지역의 저항적 민족주의,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볼 수도 있어요. 이 제국주의 국가의 민족주의는 국민국가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뭐 물론 이 근대 자본주의가 독점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식민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또 그 반대는 식민지 경험을 간직한 지역,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요. 그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분은 국민국가적 서구형과 이 민족국가적 이 프로이센형이 있습니다. 이 국민국가적 서구형은 이 국가를 통한 이 통합, 그리고 국민경제의 형성,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민족국가적 프로이센형은 우리가 앞서 낭만주의에서 배웠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독일적 의식, 독일이란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의식을 고취하는 역사와 문화를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 민족국가적 프로이센형이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와 관련해서는 민족이 먼저냐, 민족주의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상들은 어떤 개념이 명확한 데 비해서 이 민족주의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대꾸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민족이 먼저 존재했고 민족주의는 그 이데올로기로 났다는 주장이 민족이 먼저다라는 주장이고요. 민족주의가 먼저라는 주장은 민족주의가 먼저 나타나서 민족을 형성시켰다라는 주장이죠. 이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는 객관적 측면과 이 주관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 요소는요, 언어, 역사, 문화, 관습, 종족적 요소를 강조하죠. 거기에 비해서 주관적 요소는요, 민족이라는 동질감과 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실상 공통의 심리 상태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이 객관적, 주관적 요소,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 말하는 사람, 학자들마다 약간씩 이 객관적 요소를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주관적 요소를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은 이 네이션 스테이트의 기원입니다. 이 우리식으로 이 번역어가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국민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번 연역을 살펴보면요. 중세 유럽의 기독교에 기반한 보편주의적 세계가 해체되죠. 바로 종교개혁에 의해서 해체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보편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특수한 민족에게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 보편적 세계 속에서 특수성을 강조할 수 없는 구조가 중세 유럽 기독교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단계로 넘어가서 이 절대왕정 체제로의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실상 이 절대왕정 체제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왕정만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신분제 사회죠. 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동질적 민족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3단계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것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의 사회혁명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사실상 국민국가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자, 국민국가 형성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 즉 생활공동체의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막연하실 것 같아요. 국민경제다, 생활공동체다. 이 개념은요, 사실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세사회에서는 사실상 주권이 각 영주들에게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량형이나 화폐나 화폐 주조권, 그리고 관세 이러한 것들을 영주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이 하나의 국가 단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화폐도 다 다르고 각 지역마다 화폐도 다르고 그리고 도량형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투리라는 표현을 요새 안 쓰나요? 사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사투리라고 해서 그 대화가 안 통한다거나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이 당시 서유럽의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거의 외국어 수준이에요. 그 나라 언어를, 그 지역의 언어를 배워야지만 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뭐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한 분열되어 있던 이 경제 단위를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실감이 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재판권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좀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긴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요새는 학교를 가지 않아서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학교에 이제 가시게 되면 뭐 내년 정도엔 갈 수 있겠죠. 많이 남았네요. 뭐 여하튼 내년 정도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술자리를 이제 마을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마을에서 술을 마실 수 있죠. 그러다가 뭐 말다툼이 생기고 뭐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중세 사회에서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그 마을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의 재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대학에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또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은 안 보이네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대학이 군사권, 주조권, 화폐 주조권, 그리고 경찰권,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이제 속인주의에 의해서 사실상 대학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학도 하나의 국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그러한 중세사회에서 이제 국민경제, 즉 공동의 한 국가 내의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경제 단위가 확장된 것을 의미하죠. 자,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통합적 국민경제가 형성됐고요. 이것은 국민국가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19세기에 독일에서 관세 동맹을 형성하게 되죠. 이 관세 동맹이라는 것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 여러분들이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번성한 도시국가 대신 그리고 대학, 급 영주 그리고 성직자들도 독립적인 영주들이죠. 다시 말하면 국가가 한 국가 내에 수천 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에서 번성한 도시국가 대신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난 국민국가가 일반적인 근대국가 형식으로 수용된 결정적 이유도 사실상 국민경제 단위의 우월한 생산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민족주의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타 민족의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저항적 민족주의도 있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그리스, 벨기에 독립, 1820년대 29년에 그리스 독립, 30년에 벨기에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죠. 1848년 동유럽의 여러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은 대부분 실패하지만 이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이 시기에 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것은 그리스, 벨기에 독립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단 내지 분열되어 있는 민족이나 국가의 정치적 통일 그룹도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단이 됐거나 분열되어 있는 독일 통일은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요. 이 1870년대에 이루어진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국가의 발전과 팽창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의 팽창 정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민족주의는 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국민국가에서 민족주의가 중요해진 것은 사실상 내적, 국가적 통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사회는 신분을 대신해서 계급, 계층으로 구분된 사회죠. 자유와 평등을 내세웠지만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항상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적 통합 장치로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 분열을 봉합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서 민족주의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국가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션은 무엇일까요? 이 원래는 이 탄생이라는 뜻의 라틴어 나치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어원상 이 혈통과 연관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혈통 중심 민족 공동체를 이루던 말인 이 네이션은 시간이 흐르면서 혈통과 관계없이 출신 지역에 따른 인구 집단으로 의미가 확대되게 됩니다. 부르주아 시민계층의 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활용되게 되죠. 이 프랑스 혁명은 주권의 소재가 국민, 네이션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 국가의 이념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테이트는요,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는 통치 기구를 말합니다. 종교적 규범성을 바탕으로 인적 지배를 하던 중세 봉건 국가와 달리 영토적 통치 능력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배를 하는 근대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기준으로 대내적으로는 절대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인 근대 주권 국가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 16세기 절대왕정 시기에 이 관료제와 상비군 등 영토의 통치를 위한 중앙집권적 제도가 더욱 확고해지죠. 물론 이 시기에 관료제와 상비군은 지금의 그 관료제와 상비군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유능한 관료들을 이 추천에 의해서 뭐 지금과 같은 임용고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이 추천장을 통해서 관료로 등용되게 되는데요. 뭐 요새 뭐 외국 대학, 뭐 유럽이나 미국 대학을 이렇게 유학을 하는 경우엔 이 되도록이면 추천장을 받아가는 게 좋아요. 이 교수님 뭐 이 추천장이라든지 아니면 총장님 뭐 추천장이라든지 이런 추천장을 가지고 가는 경우엔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지죠. 그러한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뭐 여하튼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이 당시 관료제는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부르주아로부터 충원을 하는 경우인데, 뭐 이 관료의 성격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국왕, 코디 담당,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 실장, 과장, 7급부터 9급까지. 요새는 10급까지 있다고 들었으니까 10급까지. 하나의 관료, 이 행정부서가 만들어지죠. 행정부가 구성이 돼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국왕 지팡이 담당 장관부터 10급 공무원까지. 그것을 이제 메가매직이라고 하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국왕이 돈을 받고 관료로 임용해주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추천에 의한 추천을 받아서 관료가 된 경우에는 이제 공직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매간매직을 하는 사람들은 직만 유지하고 뭐 관료 생활은 안 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비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대부분 이 15, 16세기의 상비군은 용병이었어요. 용병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어떤 식으로 싸우냐 하면, 이제 국왕이 이 상대 군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일원 임금을 일당을 올려준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 그쪽으로 또 우르르 갔다가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상대편에서 뭐 10원 인상 그러면 또 우르르 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충성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관료제와 상비군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죠. 이전에 영주들을 많이 각각 이 소규모의 영토를 지배하던 이 영주제 사회에서 이제 절대 왕정이 큰 단위의 국가를 통치하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중앙집권적 제도가 더욱 확고해졌고요. 중상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 영토를 기반으로 국부를 증진시키고 구성원을 동질화하는 국민국가 수립 작업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상주의 정책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어서 해외 무역을 장악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부론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책은 결국 이 중상주의에 대한 맹폭이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 중상주의 정책이 없었다면 근대 자본주의도 존재하기는 어렵죠. 항상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의 내면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민족주의의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국가주의의 내면화라고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면 국민국가의 내면화? 뭐의 내면화라고 하는 게 맞을지 상당히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 정의가 아직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민족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형식상 이 민족주의의 내면화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전 사회적으로 민족주의가 국가주의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국민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집단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로 군대, 교육, 언론, 문화, 스포츠 등의 영역이 되겠죠. 예, 징병제에 대한 기반한 국민군의 형성은 국민국가, 민족주의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대다수의 성인 남성을 단일한 운명 공동체로 느끼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적은 있죠. 반드시 어떤 국가에 적은 존재합니다. 적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교육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일한 교육 내용을 통해 공통의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역사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교육헌장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국민교육헌장을 반드시 외워야 됐어요. 매 학기마다, 매년, 학기 초에는 이 반드시, 저희, 형님 세대만 해도, 대학에서도 그거를 외워야지 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서는 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렇고요. 또 이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언어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사투리를 쓰는 경우엔 선생님께 맞았어요. 저희 때는 회초리를 드는 선생님들이 꽤 많았죠. 그런데 사투리를 쓰게 되면 그냥 본인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때리더라고요. 아니 여하튼 이 학교에서는 사투리를 쓸 수 없게끔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프랑스와 이 서유럽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 지역마다 외국어예요. 사실상 사투리라고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통일에 있어서 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죠. 공통의 집단 기억과 공통의 언어를 획일적인 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국민 국가를 통일시키고 국가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공시적 일체감을 확산시켰던 것이죠. 이 언론을 형성하고요. 이제 대중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대중사회가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 나치 체제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치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나치 체제가 사실상 뚝 떨어진 뿔난 그 도깨비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상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뚫리고요. 국민차라고 해서 폭스바겐이라고 해서 싼 국민차가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어요.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죠. 재즈 카페라든지 재즈 음악을 자연스럽게 많이 들을 수 있고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거리면서 왜 쇠사슬 묶고 다니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국도변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또 슬슬 나오겠네요. 추운 겨울엔 좀 어렵겠지만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도로에 부릉부릉 거리면서 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아직 국도변은 요 근래는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마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친구들이 화개를 치던 그 시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중 소비 사회, 신문,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했던 그 시대에 그런 인종학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요. 항상 그래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나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사실상 극좌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극우가 됐는지 인종 때문에, 인종 혐오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학술적으로 맞지 않고요. 원래는 극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 히틀러가 나름대로 초반부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자본가들과 싸워가면서 이 노동자들의 단체 여행이라고 할까요? 해외 여행. 그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해외 여행을 제시한다든지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초반부는 상당히 극대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제가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자, 문학작품 역시 국민국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상 공통의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언어를 보급하는 데, 문자를 보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스포츠는 민족 단위의 경쟁 구도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죠. 예를 들어 한일전이 있다. 그러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민족주의가 갑자기 막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죠. 지면 안 되는데,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게 되죠. 저희 때는 한일전에서 지면 그 선수들이 참 곤욕이었죠. 참 곤욕이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6주차니까 여러분들이 A4 한 장 정도로 한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를 선택해서 좀 6주차까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산업혁명과 대중소비사회의 등장은 국민국가의 발전과 통합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장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쓰는 능력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빛과 그림자가 있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빛은 계승해야지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림자도 명확히 봐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성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 민족주의의 빛과 그림자를 간단하게 A4 한 장 정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험과 관련된 공문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없네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받는 것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지금 관망 중이에요.
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 측의 입장도 듣고 반영을 하는 것이 예의겠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일날 강의는요, 이 민족주의 중에서 이제 통일운동과 관련된, 그런데 통일과 관련해서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